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종실록 제32부 나란 말싸미 훈민정음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43년 12월 30날 정말 이날 깜짝 발표가 이뤄진 날이죠. 뭐가 이뤄졌냐? 세종이 말 그대로 인생의 역작을 내놓게 됐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훈민정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날 이제 발표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세종이 훈민정음을 발표하기 전까지 세종실록에는 그 어떠한 이런 반부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좀 이거 놀랐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전에 힌트가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애플도 아니고 아주 엄숙한 비밀주의 속에서 그야말로 이날 깜짝 공개가 된 것이 훈민정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달에 임금이 친히,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친히라는 말이 나왔는데 세종이 직접적으로 훈민정음을 창시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언문이라는 단어도 당대에 분명히 썼던 표현법이에요.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공식적으로는 훈민정음이라고 하지만 언문이라는 표현도 분명히 있었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3년 후 세종의 명예에 의해서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이 일종의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훈민정음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집현전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주자소가 한 일이 뭐냐면은 대량 인쇄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한다고 그랬죠. 이런 저술, 편찬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했던 것이 집현전이에요. 그래서 집현전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후대 사람들은 대개 이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훈민정음은 당연히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합작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사실 뭐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아마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현전하고 훈민정음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원래는 통설이었는데 그런데 훈민정음을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하고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이제 미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훈민정음이 발표된 후에 한동안 딱히 신하들 사이에서는 이렇다 할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신작이 나왔으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뭐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안 나오다가 드디어 1444년 2월 20날 이날 이제 폭탄이 터지게 돼요. 어떤 폭탄이 터지냐면은 문제의 최만리 상소가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초정은 그야말로 한바탕 풍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만리는 물론 이제 혼자 올린 건 아니고 몇몇 신하들하고 같이 이제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는데 훈민정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만리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처음에는 좀 약간 칭찬하는 말을 해줘요. 나름 신묘한 문자이긴 하다. 하지만 이렇게 독자적인 문자를 제작한 것은 사대에 어긋난다. 그리고 과거에 거란, 여진, 뭐 서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오랑캐 풍속 아니냐? 그걸 왜 우리가 따라합니까? 하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의 최만리 상소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은 조정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준행하였는데 이제 그를 같이 하고 법도 같이 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신 것을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그냥 우리가 아예 사실상 국제 공용어나 다름없는 영어를 갖다 그냥 아예 모국어로 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영어를 놔두고서
새롭게 한국어로 갖다 쓰자고 하십니까?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인 것 같아요. 만일 중국이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어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나중에 이게 혹시라도 명제국이 알게 되면은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 공인한 짓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견해죠. 이어서 보면요. 옛날부터 구주의 아내,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풍토는 비록 다르거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맞는 것이 없었고 오직 몽고, 서하, 여진, 일본과 서번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는 모두 이적의 일이므로 좋게 말할 것이 없사옵니다.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전형적인 오랑캐 풍속이고 왜 우리가 그런 오랑캐 풍속을 따라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뭐 좋습니다. 독자적인 문자 정 만들고 싶으시다. 근데 이미 있지 않습니까? 신라 때 설총이 제작한 이두가 있는데 왜 구태여 새로운 문자를 추가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남기십니까? 하면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득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세종이요. 이런 비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문제이기는 했을 겁니다. 왜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이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인지 아니면은 국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인지 뭐 그 정도는 감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종도 아마 감은 잡았던 것 같은데 막상 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를 들으니까 사실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세종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몹시 격분한 세종. 즉각 최만리 상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소집을 했다라는 거죠. 뭔가 이제 폭풍이 몰아닥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세종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야, 니들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너네 가만 들어보니까 설총이 만든 이두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만든 훈민정음은 잘못했다고 하냐? 이거 지금 니들 나 무시하는 거지? 하면서, 평소답지 않은 그런 흥분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사료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금이 소를 보고 만리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설총을 옳다 하면서 군상에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내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 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후민정음을 만든 이유는 일단 백성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한자의 음차도 제각각이라 가지고 이를 바로잡을 목적이다. 그러니까 딱히 사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늘천이란 글자를 놓고 보면은 지금은 그냥 천이라는 발음으로 통일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당대 사람들은 누구는 천, 누구는 텐, 누구는 천 이런 식으로 좀 제각각 발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 그 중간적인 스타일 그런 식으로 제각각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종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되 그거를 조선식으로 로컬라이징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컬라이징 하기 위해서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후민정음을 만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왜 사대에 어긋나냐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세종은 후민정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평소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집현전 파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세종의 정책 결정 방식은 보통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안건이 있어요. 그 안건을 집현전 학자들한테 던져주고서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그것을 수렴하고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인물이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토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태종은 논쟁이 달인이었죠. 말꼬리 잡기, 트집 잡기, 약점 잡기, 논점 비껴가기, 왕권으로 찍어 누르기 이런 거 정말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태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말싸움에서 이기고 보자였어요. 근데 세종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찌 이번에는 하는 방식이 아버지인 태종하고 비슷하게 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왕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신하들을 확 찍어 누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야, 니들이 알면 뭐 얼마나 많이 알아. 나보다 많이 알아?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진짜. 또 이렇게 세종이 격분할 만했던 게 대표적으로 그때 이제 정창손이라는 신하가 있었죠. 정창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뭐 백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백성이 글자를 뭐하러 알아야 됩니까? 이런 발언까지 해요.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뭐 민중은 개돼지 거의 이런 급의 발언이죠. 그래서 세종이 좀 더 폭발을 했을 수 있어요. 아,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세종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걸리는 게 4대 문제잖아요. 지금 엄연히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잘 쓰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면은 명제국에서 이거를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냐. 물론 이것도 아주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름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해요. 다만 이제 신하들이 좀 세종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서 너무 또 이거를 갖다가 원론적으로 말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세종도 이런 지적이 나올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죠. 괜히 이거를 갖다 논리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왜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막 논쟁이 생겼어요. 근데 종종 어떤 논쟁의 경우에는요. 굳이 논리적으로 풀 필요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단 해결하고 봐야 되는 것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렇게 강행 돌파해야 되는 경우. 왜냐면 이게 논쟁으로 번지게 되면은 아예 수렁으로 빠져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세종도 그런 점을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4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 도저히 토론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공연히 했다가 이거 정치적으로 곤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그냥 왕권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자.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제 거의 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강행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세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껏 힘들게 후민 정음을 만들었더니 신하라는 작자들이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이렇게 안 입고 온 소리를 해대니까 당연히 여기서 또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세종이 정말 폭발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한참 신하들을 쪼아대고 면박을 주다가 결국에는 최만리를 비롯한 5명의 신하를 의금부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직언했다고 해서 진짜 막 엄청 처벌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세종은 상식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그냥 그렇게 이제 의금부에 가둬놓고 겁만 주고서 다음날 석방을 시키는 조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나중에 다 복직을 해가지고 뭐 계속 이제 직무를 이어나가요. 최만리만 빼고. 근데 이게 이제 장영씨가 더불어서 또 이제 2대 미스тер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종은 어지간한 잘못 저지른 사람들 자르고서 끝내질 않아요. 재능이 있으면 다시 또 불러서 씁니다. 최만희가 이때 말실수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영구 제명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최만희도 장영실하고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냥 세상을 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처 다시 부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종이 진지 빨고서 나오니까 이제 신하들도 다 이제 더러운 상태가 된 거예요. 겁을 집어먹고 더 이상 트집을 못 잡게 됐던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군약 신강이네 어쩌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왕들이 권한을 봉인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만약에 왕들이 폭주 모드로 가가지고 이 봉인을 해제하면요. 답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쩔 수 없는 왕족 국가고 본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같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즉 대통령이 폭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헌법적인 장치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종이 왕권을 밀어붙여가지고 훈민정음을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더 이상 훈민정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신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쫄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름대로. 그래서 훈민정음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도 분명히 그 이유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세종은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을 보급해가지고 이게 교과서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이죠.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등의 책들을 편찬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언문, 한글로 이제 춘파를 해가지고 계속 훈민정음의 입지를 다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훈민정음을 세종이 누구하고 만들었냐? 정말로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만든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이제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집현전 부지학으로 있었던 게 최만리예요. 그리고 최만리는 분명히 훈민정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집현전 부지학이라는 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정삼품의 상당히 고위 관료고 집현전에 상근하는 관료 중에서는 가장 품기가 높은 사실상 집현전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학 위에 제학, 대제학이 있긴 있는데 사실 뭐 그 사람들은 겸직이에요. 보통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겸직을 하는 거고 겸직이 아닌 사람 중에서는 부지학이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집현전의 실권자라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최만리가 집현전 부지학이 된 게 뭐 얼마 전 이야기도 아니고 한 3년 정도 됐다는 거죠. 3년 동안 집현전에 수장 노릇을 했으니 집현전은 사실상 최만리가 꽉 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최만리가 집현전에 부지학으로 있는데 그 최만리의 감시를 피해서 집현전의 학자들이 일부가 세종하고 같이 이런 훈민정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었겠냐. 그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면서 훈민정음은 세종과 집현전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설이 요즘은 많이 깨졌어요. 그렇다면 훈민정음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영화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불교계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다가 정말 참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말을 좀 제가 오해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제 의견이 원래 정확하게 뭐였냐면은 그냥 다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원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도움은 좀 받았을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 선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신미대사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도움을 줬다. 진짜 그랬을 가능성이 빵프로라고 단정 짓기 힘든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률이 높은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원체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베일에 쌓여있다 보니까 그냥 좀 창의력을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랬을 수도 있다 정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불교계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정말 혼자서 다 하신 거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게 너무 하드코어한 일이죠. 왜냐면은 이때 세종이 바쁘기도 바빴거니와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때쯤 가면은. 당뇨병이 이제 꽤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눈병도 좀 앓고 있었고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줬던 것 같긴 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우선 생각해 볼 것은요. 세종이 직접 언급한 바와 같이 말년의 세종이 그런 병마와 싸우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직접 만들었다.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엄청난 과업을 혼자서 하진 않았을 것이고 나름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은 4대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신하들이랑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신하가 됐든지 간에 다 성리학적인 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다들 성리학자잖아요. 그러니 그 신하들이 이거 선뜻 이거 참여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괜히 신하들이랑 이거 같이 했다가 오히려 보안이 누설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사람들은 아마도 세종의 가족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성산문의 해동 작기에 따르면은 훈민정음 창제에 세자였던 이지, 나중에 이제 문종이 되죠. 이지가 도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죽사난시 족보에 따르면은 세종의 둘째 딸인 정의공주가 도왔다는 설도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세종한테 똑똑한 아들들이 많이 있죠. 수양대군, 안평대군. 아마 이들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세종이 도움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이제 자신의 아들, 딸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훈민정음 창제에는 세종의 주도하에 플러스 알파로 아마도 세종의 가족들이 동참해서 완성한 일종의 가족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훗날의 정인지는 훈민정음은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익히게 되며 온갖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인지는 이 훈민정음이야말로 동방에 없던 가장 큰 지혜다라고 찬양이 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훈민정음은 그 진가를 인정을 받았고 후세 사람들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을 두고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성인이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세종대왕은 이 훈민정음 창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업적이 굉장히 많으십니다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사에서 정말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그런 이제 과업을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종이 남긴 업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참 긴 시간에 걸쳐서 좀 지루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쭉 다뤄봤는데 이렇게 대단했던 세종 과연 실책이 없었냐?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른 게 있어요. 뜻밖에도 그게 가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세종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해서 어떤 실책을 남기게 되었는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종이 다음번 타자인 문종, 아직은 세자죠. 그 문종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요. 세종의 말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